미국의 약점 많이 보이죠? 그럼 일본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일본도 약점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유럽을 보면 약점 투성이에요. 더러운 걸레 중에 제일 덜 더러울 뿐이다. 100년 동안에 투자할 기회가 내가 정말 매수 버튼 누른 건 5번밖에 안 되는 거죠. 증시가 30% 빠졌을 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기대 수익률은 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선거하고 주식시장입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브 채널 86번가 운영하고 있는 정광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라고 해서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약 한 10여 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경제 유튜브 아니면은 방송 출연, 책까지 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도 역시나 그게 워낙 논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아예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패권은 과연 유지될 것인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패권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체제가 만약에 위안화다라고 하면 이게 중국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달러화가 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게 정말로 많이 풀려나가고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런 거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무역 적자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은 무역 흑자국들, 한국이나 이런 데들이 달러가 생기잖아요. 달러가 많이 유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부채도 계속 내어왔었습니다. 그럼 그 부채가 미국 내에 있는 투자자들만 가지기도 하지만은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들도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미국 자산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미국의 달러화라는 거는 광범위하게 글로벌에서 유통이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같으면은요, 빚을 내고요, 적자를 내면은 그 나라는 경쟁력이 폭삭 내려앉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올려가면서 그게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과연 중국이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국이 과연 무역 흑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 당장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총 부채로 따지면은 중국이 미국보다도 총 부채가 더 많은데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중국의 정부가 부채를 확 늘려가지고서 뭐 그런 선택을 내릴 수가 있을까? 지금도 중국 시장, 금융시장이 다 개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리 남은 것 같다 이고요. 물론 최근에 글로벌 통용되는 거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이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나 유로화가 글로벌에서 쓰이는 것보다도 위안화가 글로벌에서의 유통 비중이 적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너무하다라는 거죠. 위안화의 지위에 비해 가지고서는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고 그만큼 미국 달러화의 쓰임이 조금 떨어지는 것 정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마치 과거에 유로화가 탄생해서 유럽의 비중이 좀 높아진 것처럼요. 근데 유로화가 탄생해서 유럽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일본의 엔화가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유통되는 게 좀 늘어났다라고 한들 달러화의 지위가 그 사이에 변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안화가 부상하는 것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저는 덜 더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미국 달러화는 이런 약점이 있고 저런 약점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화라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로 존재를 못해요. 두 개 간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존재하거든요.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야구로 치면은 내가 10점을 냈다고 해서 잘했냐, 상대가 11점 냈으면 난 지는 거거든요. 통화도 달러가 정말로 잘하고 있느냐, 근데 그건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약점 많이 보이죠? 그럼 일본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일본도 약점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유럽을 보면은 약점 투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보면은 올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헝다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걸레 중에 제일 덜 더러울 뿐이다. 근데 이보다 덜 더러운 건 못 찾겠으니 달러가 그래도 그 중에선 제일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꼭 요거를 보실 때는 한 나라만 보시지 않기를 권해드려요.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달러화가 강해진다고 얘기하느냐, 달러화 지수가 올라갈 걸로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달러화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러의 가격하고 달러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쓰임이 많아지면 영향력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달러화는 약해질 수도 있어요. 환율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달러화에 그러면 최근에 사람들이 무역시장에서 달러화의 쓰임이 퍼센트가 좀 내려갔으니 달러 지위가 이미 흔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은 왜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글로벌이 다 이렇게 영향을 받냐는 거죠.
미국이 정책을 펼친 것뿐인데 왜 글로벌이 이 정도로까지 영향을 받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책의 영향력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은 오히려 최근에는 저는 금융시장만 놓고 봐서는 더 강화가 되었다는 느낌을 오히려 받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다들 제롬 파월을 얘기하고 모든 투자자가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중국이 무슨 정책 펼치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영향력의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 부채 한도 이슈가 거의 연례 행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식시장에 아주 극적으로 작용을 했던 사례는 2011년도 사실상 한 번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거는 비록 합의를 보더라도 그때처럼 너무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서 하게 되면 혹시나 후폭풍이 뭔가 강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후폭풍이라고 하면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등급을 낮췄던,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20% 이렇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당시에 로고프 교수의 논문 자료가 거의 그 즈음에 나왔었는데 부채 비율이 국가가 GDP 대비 90%가 넘어가면 그 전까지는 빚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90%라는 걸 넘어가서 빚을 더 내게 되면 오히려 성장률을 저해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논리가 상당히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땠냐면 금융위기 직전에 60% 초반이었는데 2011년도 그때 당시에 딱 90을 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 혹시나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비록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라고가 나오면서 당시에 등급 강등까지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2010년도 말에 있었던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 공화당이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거기에다가 또 티파티라고 하는 조세 불복,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런 주의자들까지도 아주 그때는 목소리를 높이던 시기입니다. 그런 게 모두 겹치다 보니까는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게 흘러갔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의 경우에는 그 로고프 교수의 논문이 학생에 의해 가지고서 자료 분석이 잘못되었다, 이거 사용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상 사장되어 버립니다. 90%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로 보면은 작년 연말에 선거가 미국 중간선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원래는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좀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찜찜한 결과가 나왔죠. 왜냐하면 상원은 못 가져왔어요. 민주당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박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공화당이 이 하원을 차지를 하기는 했지만은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도 하원에서 공화당이 따로 안건을 만들었는데 그 통과가 2표 차이로 겨우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도 규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1년도 사례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 시각이고, 계속 이렇게 부채를 내도 될까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거는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정 몇 %가 딱 되었을 때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고 증시 혹은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부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그런 분석 자료들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경제학을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주식쟁이로서 증시가 어떻게 될지만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요인이 아주 증시에 시의적절하게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라고 하면 다른 걸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옥신각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침체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분도 있고, 침체가 오더라도 깊을 것이다, 얕을 것이다 싸우고, 아니야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이 중에서 투자자들에게 최악은 깊은 침체가 오는 것이 최악이거든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증시 입장에서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미국에 침체가 왔을 때에 저희가 결국에 궁금한 건 미국의 증시잖아요.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고 보게 되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평균적으로 약 한 30%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시게 되면은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20한 8에서 9% 정도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값으로
주가수로 따지면 28% 정도입니다. 과거에 침체 왔을 때 S&P 500이 고점 대비 조정을 그 정도를 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침체는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그 평균적인 정도 수준의 침체가 온 것은 이미 주식시장이 가격 반영을 한번 해버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택지에 남은 것 중에 깊은 침체가 온다만 아니게 되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겁날 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침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체를 운 좋으면 피해갈 수도 있고 침체가 온다면은 얕은 침체 정도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얕은 침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독특한 미국의 고용시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침체가 오게 되면 항상 실업이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하면은 당장 돈이 안 들어오니까 소비도 안 되겠죠. 그러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침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실업자가 300에서 500만 명, 많으면 700만 명까지도 증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기업들이 구인 공고 낸 것도 줄여버렸어요. 당연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는 사람 뽑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게 한 200만이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의 독특함이란 건 뭐냐면 구인 공고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구인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같으면은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놓여있는 개수 자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실업자보다도 일자리가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했었죠. 저는 그러니까는 야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고서라도 일자리를 구했겠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구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골라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거의 한 600만 개 이상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차이가 날 때는요. 그래서 지금 가정을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도 이런 가정을 하고 몇몇 이제 미국의 이제 증권사에서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건데, 이번에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 고용시장이 타격을 분명 입기는 할 텐데 과거하고 다르게 구인부터 없애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인에서 한 600만 개, 700만 개가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 실업이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구인이 200만 개 줄고 실업이 3에서 500만 개 늘어나는, 한마디로 한 500에서 7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인에서 6, 700만 개가 줄어들면 그러면 실업은 100만만 늘어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인만 딱 사라지고 없어지면 다시 과거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고, 실제 실업자는 100만밖에 증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고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은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는 되겠지만은 우리가 침체라고 말할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가정하에 지금 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경기가 좀 둔화가 됐잖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보면 실업자의 증가는 지금까지 0입니다. 반대로 구인의 감소는 200만이 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잘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도 작년에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굉장히 좁은 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될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침체에 빠질 확률보다 빠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무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물론 그리고 나중에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경제란 게. 근데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말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 10월부터 미국 증시가 저점을 잡고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증시 안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익이 모여가지고서 증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일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작년 여름부터 미국 기업들의 이익 예상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침체가 왔었을 때에는 이 하락 폭이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15% 사이 정도 하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횡보 구간에 들어가고요. 그러고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침체가 끝났다라고 나중에 얘기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서 중순부터 계속 빠지다가 10% 초반 정도 빠지다가 횡보를 들어갔고요. 한 달 전부터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미래 12개월 미국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한국도 최근에는 그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반등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증시가 더 힘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게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실적 장세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 증시가 좀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를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장세는 크게 봐서 순환론이 있다가 있고 순환론이 없다가 있거든요. 근데 순환론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요 순환론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고 해서 강세장, 약세장이 순환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금융장세는 현실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금융 상황에 완화가 나타나서 증시만 올라가 버려요.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의 선반영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익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증시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 그걸 우리는 실적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예상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의 전환 과정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토빈의 Q라고 해가지고 Q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0.3 정도일 때 주식을 사면은 무조건 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근 100년 동안 5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투자할 기회가 내가 정말 매수 버튼 누른 건 5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장 제가 만약에 매크로를 보고서 주식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어라고 할 때 가장 극단적인 곳에 있는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면 그런 게 가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나타난 거는 1982년 뭐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참고할 건 되지는 못해요.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뭘 참고를 하냐면 증시가 30% 빠졌을 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기대 수익률은 2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느꼈던 것이 어쨌든 증시가 거의 한 30% 정도, 나스닥은 30% 이상이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기에서는 기대 수익률은 충분히 꽤 괜찮았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정말로 장세가 여기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그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분기를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 자체는. 미국도요.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안 좋은 거는 저렇게까지 안 좋은데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보셔야 될 거는 그러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경로로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데에 의견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믿음이 아마 더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대표 산업인 반도체 2분기가 제일 안 좋을 걸로 이미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거는 하반기에 정말 반등을 할 것이냐. 5월, 10월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다. 안 그래도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세린 메이라는 거는 가을에는 다시 주식을 사라 하고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5월까지로 해가지고서 주식 수익률을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7%대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은 그럼 마이너스냐라고 하면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1%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플러스이고요. 그러면은 딱 월별로만 따졌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월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9월하고 10월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근데 그것도 마이너스 0. 몇 %예요. 평균적으로. 왜 그랬냐면 9월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플러스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닷컴 버블이 터지고 이듬해에 9.11 테러 딱 난 그 월까지 들어오고 마이너스 전환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때도 원래는 플러스였습니다. 언제까지?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는요. 근데 금융위기 딱 오고 나서 그 달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마이너스가 지금 0. 몇 %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소위 그 정규 분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아웃라이어 같은 사건이 하나 딱 발생하면 그 월이 확 수익률이 내려가 버려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중간값도 보게 되죠. 그래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월별로 마이너스인 달이 단 한 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미국의 특징인데요. 미국은 우상향을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별로 주식하기 위험한 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따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서 5월까지 수익률이 나머지 달들에 비해서는 더 높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펀드 매니저들처럼 상대 수익률의 관점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플러스가 평균적으로 났었던 달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저는 사실은 이런 월별 기준 이런 것들을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별 기준으로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에 이 논리적 배경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선거하고 주식시장입니다.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고 나서 향후에 1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까지 해서는 주식시장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식시장이 가고 있는데 이 확률에서로 따지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린 메일을 하고서 빠진다라고 해버리면 이 두 개가 붙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좀 참고 정도로 보시는 거지 투자에 있어가지고서 너무 그 부분을 반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마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 마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 거죠.